예, 첫 주제는 이준석에게 왔던 제안. 예, 바로 이 제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얘기해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게 답니다.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은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안한 사람은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받고 제안을 한 겁니까? 중재자로서 혹시? 여러 주체가 있었고요. 예, 먼저 제안의 주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대통령실의 뜻을 받아서 제안했냐 이렇게 묻자 여러 주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체 여러 주체 중에 대통령실보다 정확히는 대통령의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누구였냐면요, 박성민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준석 대표 포항에 가 있을 때 예. 내려가서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바로 박성민 비서실장이 다음 날 비서실장을 그만뒀죠. 그리고 2명이 더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은 이니셜로 얘기하셔도 뭐 비읍시, 기억시 뭐 K와 H예요. K와 네, H.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좀 사퇴하라고 했다라고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고 이 사항은 이준석 대표와 또 가까운 기자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이 원래 그런 역할을 좀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예. K는 짐작이 가는데 H는 누굴까요? 안 알려드려요. 그것도 그냥 막 맨입으로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니 출연료 먹고 나와서 맨입이라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저는 박원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뇌물 드릴게요. 물 먹으라 이겁니까? 지금? 제가 비타 500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타 500 안 먹고 아까 바카스 먹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었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쪽은 이게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다. 날 학대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친 거죠.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이 조금 알고 계신 이거 정보를 얘기하시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거의. 네, 알고 계신 정보를 좀 얘기하니까 제가 궁금증이 그러면 박성민 당시 대표 비서실장은 윤핵관의 뜻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의 뜻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한 겁니까?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이 됐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현역 의원들이 비서실장을 안 맡으려고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비서실장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상당히 뜻이 통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뭐 그렇게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안 됐는데 대통령실을 팔면서 예.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그걸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는지 당 관계자가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계자보다는 뭐 당 관계자가 했겠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면 아마도 진작에 훨씬 더 먼저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종 일관 어쨌든 윤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드러나듯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치우고 싶었던 그런 속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표출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평윤 씨 감동카페 윤석 대변인님은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또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무래도 내부 정보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내부 정보들이 좀씩. 아니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알고 있었죠. 제가 얘기한 거. 그럼 얘기한 거는 알고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투소스로는 최소한 확인이 된 거네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예. 이제 H가 짐작이 좀 가네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실명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H 다음 것까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럼 거의 실명 공개나 다름없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명민하지가 못해서. 물이라도 하나 드리세요. 예. 맨입으로 얘기 안 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 또는 그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세요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이것을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제 검사적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통령님의 그 인생 역정이 쪽 그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상대방은 범죄자, 피의자, 일반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인 굳이 구분하자면 피의 예정자 정도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장 본인이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사실상 이 범죄자를 당대표로 둘 것이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그 전에 물러나게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체계 안에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 그런 제안을 그것도 박성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맞다라고 하면 매우 엄중한 제안이었을 텐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은 그럴 생각 없으니 진실을 파헤쳐보자. 그러면 아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 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저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설마 대통령께서 진짜 그러셨을까요? 아니 얘기는 본인 다 지어놓고 저한테 해석하라 그러고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돌아다녔다고 소개시켜드린 거잖아요. 저도 제 머릿속에서의 체계에서 생각해낸 거지 뭐 제가 무슨 소스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뇌피셜 아니에요? 네, 뇌피셜입니다. 본인 뇌피셜. 그런 거 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사람은? 그렇게 예. 하신 겁니다. 항상 김성회 소장이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쳐야 되는데 예.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괜찮았어요?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 예. 그 전혀 이 플롯이 망쳐졌어. 그냥 가만히 있는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맞는 말씀이죠.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4월 21일에 징계 절차 개시. 예. 그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고 그게 시작이 된 거는 7억 각서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불행하게 징계를 받았고 예. 이게 권리냐 사고냐의 여부를 막 다투던 와중에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해법을 제시했을 수는 있어요. 과거에 우리 관행을 보면 뭐 그게 막 너무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당무에 관여하지 않아 왔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인 거네요.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 박성민 당시 대표 비서실장이 누구의 말을 듣고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추정의 영역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앞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했는데 역시 그건 추정이지. 확인이 안 기자들 됐다는 사이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회자됐다. 그럼 이마에다 여시아머니라고 붙여놓고 해야 되나요, 대화를? 나는 그렇게 들었다. 예. 예. 일단 근데 앞서 이제 그러면 왜 자진 사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은 이른바 성상납 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징계위가 열리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당하기 전에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권유일 수도 있지만 자리를 지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라는 협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계속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단계에서는 이미 수사가 계속 돼 있는 예. 상태고 불과 한 달여 전 얘기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빌미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보다는 예. 지금 당의 혼란상을 수습하는 방법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예를 들어 6개월에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다 했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권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나의 방편. 방편.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 오늘과 같은 혼란을 부른 거죠. 그런 의지가 사실은 징계 자체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선거가 이제 2번 선거를 거푸 이겼는데 보통 그렇게 2번의 큰 선거를 이기고 나면 그 전까지 흐름하고 좀 흐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윤리위의 징계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하나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없는데 사실 7억 각서를 써주는 것 이외에는 그것도 본인은 어쨌든 부인하잖아요. 내가 각서 쓰라고는 안 했다. 근데 그걸 뒤집어 엎을 만한 정황 이외에 뭐 물증이 없는데 저걸 6개월이라는 이제 중징계를 내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상황을 다 연결해서 종합해 보면 예.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당대표에서 내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성삼라 의혹을 받으면서 혹은 그로 인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전례 없었던 모습이고 불편한 모습이지만 그 자체가 당의 무슨 비상 상황이고 위기다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준석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놓고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토요일 날 기자회견 할 때도 왜 자기 문제는 쓱 감추고 남 탓만 하느냐 이런 반론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결론 나면 또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국면이고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비상 상황이 과연 이준석 때문에 온 거냐? 저는 그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또는 이른바 핵심 관계자들에게 있다. 그게 상식적인 여론의 반응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 김성애 소장님하고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방송했을 때 한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핵관들이 대선만 끝나면 이준석 내쫓으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기탱천에 있다. 기억나시죠? 저는 8월에 전당대회 할 거라고 그 당시에 예고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선 끝나면 비슷하게 한다. 되고 있죠. 예. 8월 전당대회 안 하잖아요. 안 했지만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제 분위기던데. 대표가 이제 부재 중인 상황이 예,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대선 이기는데 왜 자꾸 내부에서 대선 후보에게 왜 자꾸 대들어? 이거였거든요. 대선에서 이긴 거 당대표 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이준석 대표 없었으면 우리가 더 크게 이겼다. 지방선거 이긴 거 이준석 때문이 아니래요. 그냥 대통령 컴패션 효과로 우리가 이긴 거지. 이준석은 대선과 지선에서 이기는데 공헌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그렇죠. 이준석 시각이 대표 일부 없으면 윤핵관들 속에 더 있다는 크게 거죠. 이겼는데 네가 내부에서 총질해가지고 우리가 덜 이겼어. 경기도도 이길 수 있었는데 하마터면 질 뻔했어라는 거죠. 뭐가 져요? 대선. 대선. 그렇죠. 0.73%.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작년 11월부터 갖고 왔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현재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른바 체리따봉 같은 걸 겪고 나니까 의도적이었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예전에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독대했냐 안 했냐.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은 만찬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밥만 안 먹었나 보다라고 저희가 결론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만난 건 만났는데 대통령실이 본인을 거짓말쟁이 만들더라.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를 경계하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느낌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워서? 또는 윤핵관들이 그러면 차기 권력에 대한 잠재적 권력에 대한 견제? 뭐가 될까요? 차기 권력, 잠재적 권력에 대한 견제까지 나갔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초인데. 그보다는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발 혁신위 그리고 공천개혁 이게 사실은 윤핵관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른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준석 구상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천개혁 얘기하고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혁신이 띄울 때 그건 모르겠습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로서도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그게 이제 직접적인 충돌로 일찍 불이 붙는 이유가 됐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직후에 바로 우크라이나 출국했을 때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필두로 공격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로드맵과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던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물과 기름처럼 공존하기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까지 서로 이제 거의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동안에.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그 선을 훌쩍 넘어서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순 의원님이 아주 설명 잘 해주셨다. 감정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결국에는 빨리 쫓아내고 우리가 당권 장악해서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하자. 그거죠.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 이제 이과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과적 예, 마인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정치도 프로그램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의 가까운 관계로 공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모든 정치인 활동 지표들이 점수로 계량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어디에 공천을 해야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진짜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체계가 당에 갖추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정당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야. 윤핵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더 공천을 하겠어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세도 고려해야 되는데 당신 말처럼 뭐 해서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했으면 무조건 험지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갈등들이 저는 부딪혔다라고 보고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당대표도 아닌데 그 당원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게시판을 또 별도로 만들겠다는 이런 선언들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또 메리트를 느낄 건지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포위망을 한층 더 좁혀가겠죠. 예. 아니 공천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준석 대표 임기는 그냥 있었다고 해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건데 총선은 내후년 4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공천권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기 때문에 내년 그 당이고요. 초에는 아니 근데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방향도 공천 룰을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던져놓고 나가면 그 다음번 당대표가 안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전 정부권도 확 바꾸는데 뭐 전 대표가 했던 거를 뭘 그냥 가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일단 그렇게 그러면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미워서다 순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밉고 곱고 그런 감정의 차원보다는 예. 작년에 3월 4일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난 이후에 정치 선언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7월 30일에 입당하는 과정 이 과정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죠. 6월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 윤석열에게 한 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감정이 저는 쌓였다고 봐요. 감정적인 문제. 예, 대선판을 대선을 뛸 수 있겠느냐 여부부터 해서 우리 당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뭐 대선 경선 열차는 가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해라라든지 그렇죠. 여러 얘기들 그리고 입당 한우? 시기 한우 예, 뭐 한우 뭐 유구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서 커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대표가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데 기습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입당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근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게 그 지난해 7월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같이 가기 힘들다라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그동안의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문제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현명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그런 정치 집단이 고작 그 정도의 품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야당은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요? 다 잡아낼 겁니까 나중에? 아 그렇죠.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밉기는 야당이 더 미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 같은 미움은 당 안에서. 미움이고 또 정치는 정치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정말 밉고 오해가 쌓였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직접 만났다는데 그것조차 부정하는 걸로 봤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아주 불쾌한 기색을 전 드러냈다고 보는데 아니 도대체 그런 협량함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어떻게 국정을 한다는 아니 건지 전더 이해가 전쟁을 안 벌이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부 첩자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서 총 쏘는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과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번에 그 당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뭐 그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 말거나 제가 그 얘기 못할 이유는 또 뭡니까? 시원해. 갑자기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저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와드려야 될것 저보다 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예. 자, 지금 각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면 예. 그 지금 이제 경찰 내부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 이분 경찰 간부 후보생 29기잖아요. 이분이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경찰대 중심의 경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대하고 경찰 간부 후보생 사이가 항상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특이한 것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행시 35회로 통일부에 있다가 서울경찰청장이 됐는데 대놓고 공공안전부장 이준석 사건을 맡은 대장한테 왜 수사 똑바로 안 하냐 예. 호통을 쳤습니다. 동시에 이철규 의원도 그 같은 시기였는데요. 왜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는 성접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냐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경찰청장 바뀌고 나서 김순호 우리 경찰국장 이번 경찰국 예. 인사를 담당하는 분인데 이분 인선이 되죠. 이분도 성균관대 출신의 또 특채이라서 경찰대가 아니거든요. 예. 들어오자마자 1차 인사로 그 대장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대장이 하고 있는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교체를 하고 9개월 만에 들어온 사람이 이충섭. 이 사람은 또 경찰 간부 후보생 46기예요. 즉 이 경찰 간부 후보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번에 우리가 경찰대 개혁 못하면 방법이 없다. 여기서 수사는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즉 경찰대 아닌 사람들 다 나와서 이 윤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찰의 중요 핵심 라인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언하고 있고 성상남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러다 안 되니까 있는 수사 대장을 갈아치워가면서까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누가 봐도 사정정국으로 가는 뭐 첫걸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자기 반성부터 하세요. 네? 민주당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요. 어떤 반성을 해요? 그거 다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사람들이 수사팀 해체했다가 뭐 자기 사람들 다 심었다가 네. 전 정권 사람들 다 조사하라고 그러고 자기네 거 수사 못하게 다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그거 다 그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성부터 해요.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못해서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 못했다고 어느 하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선거 기간 내내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고개 숙였는데 그걸 없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를 집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모든 후보가요? 모든 후보 했다고요? 누가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재명 어디? 후보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들이 검찰 개혁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서 다 반성하고 그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입니까? 인사 죄송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통틀어서 검찰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표했다라는 게 이제 김성회 소장님의 말로 해석이 말이 잘못 되고요. 나갈 뻔했어. 예. 잘못 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먼저 잠깐 고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3,000명이 동시 접속자가 넘었습니다. 예. 오늘 장성철 소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000명 정도로. 더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댓글 좋은 촌철살인 보내주신 분들, 현안에 대한 얘기, 또 패널 분들에 대한 얘기 보내주시면 좋은 글들 소개하고 두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작위이긴 하지만 일단 패널 분들이 먼저 빵 터지는 게 먼저 나가고 2장밖에 딱 두 장씩밖에 두 분에게밖에 못 드린다는 점 양해 아니, 동접자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0쯤 되면 4장으로 좀 늘리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행정국이랑 상의를 해줬습니다. 저희 표준 제작비가 지금 1년 넘게 오르고 있질 않아서요. 예. 그건 제가 상의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싸가지 없음에 대한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음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찌 보면 그 싸가지 없음 그 자체가 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싸가지 없는 표현에 대해서 또 많은 일부 지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게 이제 천하람 의원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해석이었습니다. 예. 예, 이 단어를 쓰는 것 자체부터가 전에는 금기였습니다. 뭐 네 가지니 뭐 이렇게 예. 했다가 이제 아예 그냥 저도 쓸게요. 그러면 이 싸가지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는데 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뭐가 됩니까?
정치라는 것이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름을 알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예. 자극적인 뭐 행동들을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단어 선택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까지 이용해서 정치를 해야 되나요? 이걸 보는 국민과 유권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옳은 해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도목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겸양의 덕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예. 무릇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아름아름하는 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친목질.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친하기 때문이잖아. 친목질하기 때문이잖아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거 없이 다 공격하는 점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겠고 여기서 이제 싸가지 없음 표현은 막말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지 않느냐. 누구에게든 예를 들면 정진석 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정치적 문법으로 하면 그분과 이런 언쟁은 삼가야 하는데 물론 더 품격 높게 언쟁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도대체 5선이라는 게 무슨 권위라는 거냐라는 지금의 세태를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라는 게 예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예. 싸가지 없다는 것으로는 존중이라는 게 어디에도 발붙일 게 없겠죠. 이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천하람 혁신위원이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이른바 이핵관이잖아요. 예. 본인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근데 뭐 있어요. 저런 얘기는 별로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에겐 이준석의 스타일이 있다.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싸가지 없음이 미덕이 되거나 필요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물론 수위를 지켜가면서 또 표현의 방식도 상대적으로 완곡하게 할 수 있었겠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준석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한 번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스타일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준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침없고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프레임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특히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이 어휘도 잘 만들어내고 조어도 잘 해내고 이제 그런 거일 텐데 그거를 싸가지론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특히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저는 이준석한테 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핵관들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에서는 늘 견해와 견해가 부딪혀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자기 견해를 얘기했어요. 보수 정당은 보수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윤핵관은 견해가 없어요. 그 체리따봉 받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뭐 혼연일체가 되는 그게 견해입니까? 저는 지금 윤핵관들이 지는 이유는 견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싸가지 없음이라는 표현을 뭐 거침없음이라고 천하람 혁신위원이 표현했다면 뭐 그냥 누구나 동의할 만한 또 얘기였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와 어쨌든 지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초에 여당 대표가 표면적으로 거친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여당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론은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뭐 내년 또는 올해 말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누가 낫냐라는 질문에 MBC가 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당심 7, 민심 3으로 전당대표,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순서가 좀 바뀝니다. 안철수 의원이 24.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심의 지지는 가장 많이 받는데 당심 지지는 4명 중에
가장 적게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4명만 나왔는데 사실은 뭐 7, 8명이 됩니다. 근데 저 1, 2, 3, 4등이 4분이 똑같아서 저렇게 4분을 했는데요. 지금 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비호감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죠. 예. 기본적으로 윤핵관들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직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난 당대표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당원들을 대거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 발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에서 상당히 유리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30% 정도의 지지를 받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31%인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대신 이제 민심의 지지가 높아서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대3의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승민, 이준석 이 조합이 합쳐지더라도 당권을 장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가 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갖고 온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당대표입니다, 이게. 대선 후보가 아니고요. 예. 대선 후보는 뽑혀서 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 선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당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누가 이 당의 대표로 좋을까 하면 뭐 다른 거죠. 당의 대표니까요. 물론 저희도 민심을 3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100%로 이렇게 물어봐서 유승민 20 몇 프로, 이준석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설명을 잘 해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당이라면 민심이 당심을 견인해야 돼요.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지지층만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여론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민심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핵관들의 당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심이 오히려 민심을 견인해 나가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유승민 조가 이기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여요. 일견 옳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저 여론조사 또는 저 여론조사에 반응하신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결례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왜 봐요. 결례요?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라는 건데 왜? 그 당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윤핵관들에게 이끌려지는 그런 여론이 휩쓸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물론 아니요. 제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의견이 전체 국민하고는 다르다는 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소위 말하는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크다고 봐야죠. 예. 당원 구조가 그런 거는 우리 한국 정당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아주 이론적인 말씀하신 거죠. 민심이 당심을 끌고 당이 먼저 민심을 끌고 가고 아주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건 현실이에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한 것을 국민의힘만 추려놓은 것을 보니 한동훈 후보가 단독으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20몇 %로. 그런데 그 당시에 흥미로웠던 것은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조가 각 10, 11, 9 이렇게 비슷한 퍼센티지를 나눠 가지면서 30% 정도 지금 장 소장 말씀한 대로 고정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걸 그 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4명씩 늘어난 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실제로 후보들이 추려지고 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그 30% 당원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지지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준석의 책임이지 당원들이 이준석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당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민심과 당심 여러 가지를 봤는데 취임 100일이 이제 하루 앞둡니다. 내일 100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발언을 오늘 출근길에 했는데 약간 톤과 깊이에 대해서 예측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휴강 기간부터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 쇄신은 꼼꼼하게 내실 있게 실속 있게. 이건 어떻다라고 우리가 모양을 아니 좀 그게요. 예측을 이게 해야 이제 됩니까? 뭐 하겠다는 건지 쇄신을 안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간을 읽어보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 세계하는 무슨 전면 쇄신 이런 건 아니다. 이걸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각급 수석들 이렇게 큰 폭의 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부 이제 그동안에 예. 조금 뭐 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조금 더 분화가 돼야 되거나 역량이 조금 추가돼야 될 때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한테 변화할 것 같다라는 이른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하신 말씀으로 보면 그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당이 저렇게 이제 내분에 휩싸여서 당대표가 대통령을 이렇게 직격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도 무슨 전면 쇄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당 내에서 나와도 그냥 뭐 마이동풍 나는 내 갈 길 간다 마이웨이 한다 이렇게 비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국정 동력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비대위 했었는데요. 비대위원 한 건 조금 뒤에 제가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의총에서 62명이 참석을 했는데 투표를 해서 재신임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부 총질 문자와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가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진 비상 상황을 일으킨 건 정작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는데 재신임 됐다. 이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참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짧게 얘기하시네요. 예.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네. 예. 김성현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뭐. 요거에 대한 논평은 우리 패널 분들이 상당히 양심적이고 합리적이셔서 예. 이거 무슨 뭐 할 얘기가 없지 않나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일으킨 문제고 최고위도 해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을 보면요. 자, 최고위에 모이려는데 숫자가 모자라요. 우리 비상 상황이에요까지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각본이 좋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국 상임위원회 25명이 연명을 해서 전국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해서 그냥 안건을 처리했으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다시 몹시다. 일단 모아. 그래서 저는 사퇴를 했습니다라고 금요일에 선언했던 배현진 의원이 월요일에 태연이 출근해서 아직 사표를 안 내서 전 최고원입니다 하고 최고위를 소집해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 왜? 최고위가 해산됐으니까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자라고 했던 대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놓을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결과이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신할 중진 의원이 이렇게 없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여론 눈치도 안 보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가겠다. 오늘 이걸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 것 같아요.